10시 10분입니다. 발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발표는 동덕여자대학교 강순희 선생님 발표입니다. 제목은 포스트 온라인 매체 조건과 수용성의 역설입니다. 데리다의 루소를 통하여라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강순희 선생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동덕여대 강수미입니다. 앞에 일부 발표와 또 바로 직전 한지영 선생님 발표를 통해서 뜻하지 않게 데리다가 굉장히 많이 풀려 나온 것 같은데요. 저도 사실은 데리다가 중심은 아니지만 되게 중요한 한 시점으로서 도입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그 현상학회 분들이 철학 내재적인 관점에서 이제 데리다에 대한 논의를 해주셨다면, 저는 사실 경험 현실의 차원에서 루소로 시작해서 데리다로 가서 우리 동시대 매체 조건, 그리고 또 예술과 이론적인 차원에서의 수행성의 문제들을 좀 검토해보고 싶습니다. 그 PPT 자료, PDF 자료를 공유하면서 발표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제 논문의 주제와 부제를 통해서 이미 어떤 간극이 읽히실 텐데요. 사실 이 간극이 애초에 제가 이 연구를 하고자 했을 때 등장하지 않았던 데리다, 그리고 루소와 애초의 주제와의 거리만큼이나 좀 먼 겁니다. 그런데 사실 저로서는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러한 어떤 인식론적인 위기, 그리고 또 포스트 트루스의 문제 같은 것들이 좀 더 근본적인 차원에서, 좀 더 깊이 있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검토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것이 어쩌면 앞에 이제 일부 그 발표자 분들께서 그 진실의 문제를 다룰 때 깊이 있게 생각하셨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그 부분을 좀 두 개의 축을 가지고, 그러니까 마치 양안의 시선처럼, 이제 지젝은 시차적 관점이라는 말을 썼는데, 그런 시차적 관점에서 패러락스 뷰로 좀 다뤄보고 싶습니다. 좀 거창한 주제로 얘기하면, 우리가 말하는 그 행위라는 것, 퍼포먼스라고 하는 것이 직접적인지, 몸의 직접적인 차원인지, 그리고 의미의 투명성이 담보되는지, 그 다음에 현정과 매개라는 것들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철학적이거나 미학적인 논리로 충분한지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면 너무나 광범위하고 거창한 주제인데, 사실은 문제를 크게 보면 두 가지로 인식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모더니즘까지 인식론 구도에서 로고스 또는 이성의 타자로 억압되고 평가절하된 몸, 신체가 지난 수십 년 사이에 학술 담론에서 또 문화예술 실천에서 퍼포머티비티의 이름으로 복권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체를 통해서 행위의 직접성과 전달의 투명성이 그간 기호의 의미작용에 의해서 억압되고 배제되었던 타자들을 현존하게 하고 목소리를 찾아준다고 평가됐던 것이죠. 또 창작과 감상, 그리고 제시와 수용의 관계를 위계적인 거리 대신에 같은 시공간 안에서 현존의 사건으로 극대화시킨다, 이런 식의 이제 문화예술적 어떤 의미 부여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퍼포머티비티라고 하는 것이 사회과학이나 경제학에서까지 이렇게 수용이 되면서 마치 포괄적인 인식론 도식처럼 남용이 됐고요. 또 실제 그 경제와 노동 현장에서는 감정노동, 위임, 대리, 성과만능주의 같은 역설적 문제를 낳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본론에서 다루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제기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으로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진리의 그 그랜드 내러티브는 해체가 됐는데, 그러면서 담론의 자유, 그리고 다원성의 이해가 커졌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급부로 우린 지금 이제 소셜미디어 같은 어떤 매체 환경이 급격히 확장되고, 또 기술적으로 다변화되는 그 조류와 더불어서 그 부정적 효과로서 이제 가짜뉴스가 범람하고요. 극단적 상대주의 속에서 길을 잃게 되고, 대중의 확증 편향 같은 것들을 손쓸 수 없을 정도로 심화된 상황 같은 것들이 우리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만큼 사실 학자들이나 연구자들의 문제로서만이 아니라 우리는 일상적으로 이 진리의 문제가 누구도 컨트롤하기 힘들다, 이런 상황에 빠져 있다고 봅니다.
이 두 현상은 사실 저는 미학을 공부하고 예술 뭐 비평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가 어떤 특정한 작품을 분석하거나 아니면 철학 개념들을 따져 묻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회의식과 문화적 차원이 경제구조, 또 노동조건, 미디어 환경, 이런 것들과 직간접적인 영향관계에 있고 그것이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이해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손쓸 수 없는 그 가장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학술적으로나 문화예술적으로 컨벤셔널리 관습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특정한 개념들이 매우 토대가 취약해졌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사회 개별적 현상에서도 매일 일상에서 맞닥뜨리게 되고 또 인식론적인 혼란으로도 가중되고 있다고 봤습니다. 근데 이와 관련해 가지고 저는 많은 예술 작품이나 뭐 철학적 논의가 가능하지만 가장 구체적이고 실증적이면서 최근의 사례를 두 가지를 주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가 오늘 발표하고자 하는 연구 전반에 되게 이렇게 촘촘하게 끼어들어갈 수 있도록 했는데 전달이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올해로 80세가 되는 미국의 개념미술가이고 퍼포먼스 아티스트이고 그리고 또 페미니스트로 분류되는 이 유켈리스라고 하는 작가의 최근작입니다. 퀸즈 뮤지엄이랑 그 다음에 타임스퀘어 광장의 문화예술국, 그 다음에 메트로폴리탄 그 지하철 관리 분야 세 기관이 이 유켈리스에게 그 공공미술로 이 커미션을 줘서 이 작업을 하게 했습니다. 이게 말 그대로 이제 지금 팬데믹 상황에서 뉴욕 시민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퍼블릭 아트였는데요. 이 작품이 뭐냐면 유켈리스가 1976년에 사실은 이 메시지를 처음으로 선보였던 작업인데요. 손으로 쓴 그러니까 서비스 노동자들께 이 뉴욕을 살아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메시지를 크게 써서 이 퀸즈 뮤지엄 유리 파사드 전면에다 배치하는 작업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메시지는 1976년부터 시작된 거였는데 작가는 이 작품을 공표하면서 아티스트 스테이트먼트에 이렇게 썼어요. 이 말이 비록 1976년에 발화를 처음 시작했지만 나는 직접적으로 이 서비스 노동자분들께 말해야 된다는 굉장히 urgent한, 긴급한 그 목적을 가지고 이 작업을 다시 시작했다라고, 새롭게 시작했다고 말을 했었습니다. 이 작업은 사실 이렇게 큰 비닐 파사드 작업이기도 하지만 타임스퀘어 광장이랑 지하철역에서는 2,000여 개의 그 디지털 그 모니터를 통해서 실제 유켈리스가 쓴 이 손글씨가 이렇게 써지는 라이팅되는 과정들을 애니메이션으로 15초 정도 보여주는 작업으로 지금 상연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것들이 이제 유켈리스의 과거 작업들의 뿌리인데요. 이건 이따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이것도 이제 비슷한 시기에 9월 초에 뉴욕 배터리 파크에서 있었던 그 거리 공연 내지는 퍼포먼스 아트인데요. 새롭게 결성된 The Trump State Initiative라고 하는 트럼프 조각 계획이라는 그룹이 결성이 됐고 그 그룹들이 이렇게 거리 퍼포먼스를 펼치는 작업입니다. 7월 달에는 워싱턴 DC에서 시작을 했고요. 8월 달에는 포틀랜드에서 그리고 9월에 이 배터리 파크에서 했고 11월 대선까지 이어진다고 합니다. 또 굉장히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액션처럼 보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트임에 불명하죠. 근데 이 작품에서 사실 중요한 부분은 여기 메시지들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읽으실 수 있으니까 제가 건너뛰겠습니다만 중요한 부분은 여기서 이 정원유착, 그러니까 폭스뉴스와 가짜뉴스를 계속 뭐 트위터 정치를 통해서 실행해 가고 있는 트럼프, 그리고 거기에 얽혀 있는 소위 그 코로나19 상황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국가 수반, 그리고 시스템의 붕괴, 그 다음에 이태면 뭐 앞에서 어떤 얘기를 하는 것과 뒤에서 어떤 얘기를 하는 게 굉장히 다른 어떤 상황들. 그래서 트럼프가 예를 들면 코로나19 상황은 it is what it is. 어쩔 수 없었어. 뭐 이렇게 얘기한다든가 외국 참전 용사들에 대해서 앞에서는 굉장히 표 관리를 하느라고 치하를 하지만 뒤에서 루저들이다. 이런 식으로 말했던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아주 노골적으로 건드리는 이 퍼포먼스 작업들이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사례에 대해서 물론 우리는 학술적으로 트레이닝된 사람들인 만큼 너무 가까운 근접한 사례 아니냐, 이걸 어떻게 학술적으로 다루냐, 이렇게 그 저항감을 가지실 수도 있는데, 저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제 논문에 급하게라도 더 말 그대로 스프레드 아웃 이렇게 확산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제 논문은 동시대 사회를 포스트 온라인 그리고 능력주의, 포스트 진실을 중심의 문제로 삼아서 분석을 할 건데, 그러기에 이 사례들은 되게 복합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현실 기반의 창작물이기 때문에 저한테는 되게 중요한 연구 대상이라고 봤습니다. 두 번째, 저는 사실 뜬금없이 장자크 루소와 그리고 그 루소론을 비판적으로 읽은 데리다를 제 논문에 2분의 1을 하려 하는데, 이것이 단지 어떤 18세기 계몽주의와 반계몽주의 내지는 20세기 뭐 후기구조주의냐 포스트 모더니즘이냐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되게 진리값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현재적 가치를 교차시켜 보고자 했습니다. 애초에 사실 저는 좀 쉽게 논문을 가고 싶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렇게 힘들게 논문을 쓰려고 생각하지 않고, 쉽게 현대미술에서 특히 퍼포먼스 아트가 이렇게 우세종이 되고, 그러는 가운데도 글로벌리즘의 신자유주의 경제 체제가 요구하는 노동 환경의 모순들 그리고 패러독스에 대해서 건드리는 정도로, 그래서 마치 어떻게 하면 더 예술이 그런 어떤 비판적인 부분들을 담보하고 해결해 갈 수 있을까, 뭐 이런 식의 좀 나이브한 답으로 내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스스로 그 연구에 짐을 많이 짊어지게 된 것이 데리다와 루소를 다루게 된 부분입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 이건 되게 비학문적으로 들리실 수 있지만, 우리가 현실에서 마주치게 되는 이 가짜 뉴스라든가 판단을 못하는 거의 불가능성의 상황들을 일상적으로 그리고 학술 안에서도 마주치게 되는, 이게 무슨 논쟁의 문제가 아니라 판단이 아예 정지돼 버리는 상황들, 그럼에도 기술적으로나 매체들은 아주 과도하게 소위 파워풀해지는 상황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공부하는 사람은 이런 질문들이 있었는데, 그 질문의 완결판, 아니 그 위기의 완결판이 사실은 저는 이 팬데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팬데믹은 사실 신종 바이러스로서의만이 아니라 현재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는 도덕적 붕괴, 윤리적 난점, 그리고 인식의 혼란, 그리고 정치의 오염, 사회적 의사소통의 무질서 같은 것들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해결의 능력은 저는 없고, 그런데 재밌게도 루소의 사회계약론이나 인간 불평등 기용론을 좀 읽다 보니까 벌써 18세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답들이 있어서 흥미롭게 읽고 있는데, 그 부분들이 사실 되게 문제적이라는 거죠. 참조할 수 있는 유토피아적 답이 거기 있는데, 문제는 그 유토피아적 답이 진짜 답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데리다를 보게 된 것이죠. 네, 그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시차적 관점으로 내 주제를 다뤄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고, 그게 엄밀히 따지면 겉으로 보기에는 데리다가 루소의 음성 언어와 문자 언어의 그 논리들을 논박하는 부분, 그리고 매개, 대리보충 개념들을 그 안에 잠재되어 있는 모순을 해체해내는 부분들로 보이지만, 그것이 우리가 지금 맞닥뜨리는 이제 포스트 온라인 능력주의, 포스트 진실의 문제, 그 다음에 수행성이 역설적 효과를 발휘하는 문제에 대한 어떤 판단의 가능성을 저한테 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아무 설명 없이 포스트 온라인을 계속 쓰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설명드릴 틈이 없고요. 2017년에 이 한국미학예술학회에 발표한 논문을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가면, 큰 틀에서는 여러분 다 잘 아시겠지만 퍼포먼스라는 단어는 사실은 문화예술계에서는 되게 많이 남용되기 시작했는데, 그건 마치 행위, 뭐 신체를 직접 쓰는 어떤 그 예술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되지만, 사실 또 한편으로는 자동차의 퍼포먼스를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자동차가 어떤 그 수행 능력이 있는지, 뭐 성량이 되는지, 뭐 이런 얘기를 할 때도 쓰고, 그 다음에 회사원들의 퍼포먼스는 말 그대로 직무, 그런 능력 같은 것들을 얘기를 하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두 세계를 같이 봐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포스트 온라인이라는 매체 그리고 문화예술 조건에서의 퍼포먼스와,
그 다음에 현실 사회를 지탱시키는 정치, 경제, 사회적 조건 속에서의 능력주의 사회에서의 성과를 같이 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의식적으로 이걸 분리해서 보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게 현실이지 않을까 이것입니다. 클레어 비숍이라고요. 미국의 미술사학자이고 미술비평가가 2018년에 이 현대미술이 자꾸 공연예술과 뒤섞이게 되는 상황들에 대해서 블랙박스, 화이트 큐브, 그레이존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 논문을 하나 썼습니다. 그때 비숍이 그 전제 조건으로 삼았던 게 퍼포먼스랑 디지털 테크놀로지가 심바이오 릴레이션십이다. 공생관계에 있다라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자기는 이제 미학적인 부분에서는 예술 작품의 감상이 이제 어떤 식으로 바뀌냐면 마치 플랫폼에서 우리가 계속 새로 고침을 해서 작품을 정보를 얻는 것 같은 식으로 미술 작품이든 문화예술 작품을 경험한다는, 그러니까 굉장히 단속적이 됐다는 얘기부터 시작하지만 그런 소위 그 감상과 창작의 조건이 사실은 노동 조건과 연결돼 있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그 부분이 되게 주목할 부분인 것이, 우리가 아무리 그래도 훈련되어 있는 어떤 분과학문적 질서 속에서 예술을 예술로 생각하려고 하는 경향이 여전히 하고 철학을 철학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경향이 강한데, 사실은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다 연결시켜서 논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출한 발표문에서는 서술을 아주 길게 했지만 여기서 발표를 다 할 수가 없어서 발췌만 일부 하자면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 기술을 통해서는 이전과는 다른 온라인 매체 조건이 형성이 됐고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1990년대 유토피아적이고 굉장히 자유주의적인 공간으로서의 인터넷 시대는 우리가 지금 맞닥뜨리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이상한 트위스트된 방식의 소위 포스트 온라인 조건 속에 있다는 것이고요. 예술에서는 현존의 퍼포먼스 또는 직접적이고 즉흥적인 수행성이 부양된 과정이 사실은 그런 어떤 미디어 조건이나 테크놀로지 조건, 그리고 우리의 일상생활의 그 감각지각이 바뀐 조건과 연관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좀 무섭게도 경제와 노동의 문제, 그리고 사회 시스템과 공동체가 지속 가능한가의 문제와 연결돼 있어서 우리는 이거를 좀 같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퍼포먼스가 평가 지표로서 어떤 규제적 이상이 되는 경우에 우리는 그거를 능력주의 사회라고 말해야 합니다. 근데 이 능력주의, 메리토크러시는 제 용어는 아니고요. 예일대학의 로스쿨 교수인 다니엘 마르코비치가 2018년에 The Meritocracy Trap이라는 능력주의의 덫이라고 저는 번역하는데 그 책을 하나 냈는데, 거기서 사실 이 능력주의 사회의 굉장한 구조적 모순과 문제를 지적을 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제가 핵심으로 파악한 건 뭐냐면, 능력주의 사회가 얼마나 불평등하거나 뭔가 차별적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그거를 굉장히 정의롭고 평등하고 합리적인 소위 평가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마르코비치가 시작합니다. 모든 성실한 사람들은 이익이란 자고로 능력과 노력에 따라 주어져야 하고 출생신분으로 거저 주어져서는 안 된다는데 동의할 것이다. 말하자면 사회적 경제적 보상이 혈통이 아니라 성과를 근거로 주어지는 능력주의 이상이 이 시대 이미지로 고정됐다. 심지어 그거는 믿음의 기본 교리 같은 게 됐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능력으로 뭔가를 평가한다는 거는 굉장히 공정한 거다. 출생이나 뭐 인맥이나 뭐 이런 게 아니라. 근데 그거 안에 되게 도살인 어떤 위험 요소나 부정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마르코비치는 공평함을 내건 능력주의 안에 심한 불평등이 야기된다는 것이고, 거기에 사실은 특혜를 받는 신카스트의 위쪽에 있든 아니면 아래쪽에 있든 간에 모두 다 자유롭지 못하다는 얘기를 하면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슈퍼 에듀케이션이 이루어지는 이런 기회들을 모든 계층한테 전면 개방을 해야 하고, 중간 숙련도의 노동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앨런 머스크라든가 레리 페이지 같은 사람들의 초거대 부자가 나오는 이런 구조들이 아닌 구조들의 노동 환경 같은 것들이 만들어져야 되고, 그렇게 해서 빈부격차, 그 다음에 사회의 공공성이 파괴되는 부분들을 방지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걸로 충분하지 않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비판해야 되는 거는 노동의 형식과 질이 어떻게 이런 극단적 개인주의, 차별, 분열, 위임, 대체를 당연시하는 기조로 재편됐는가.
그리고 시스템의 기준에서 보면 우리는 반박의 여지가 없이 능력으로 평가받으니까 반박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 된 것이 진짜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이미 그 이탈리아의 그 노동이론가인 파올로 비르노는 이렇게 설명을 하죠. 포스트 포드주의가 1970년대 이후로 이제 전면화됐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정보이고 커뮤니케이션이고 언어를 통해서 소위 상호 관계를 맺는 의사소통 구조 속에서 이런 노동 환경을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서 핵심이 되는 건 이런 겁니다. 최종 생산물이, 제조업이 아니니까요. 최종 생산물이 없는 활동, 그리고 심지어 타인의 존재를 노동으로 요구하는 활동, 그 다음에 청중이나 소비자한테 맞춰진 어떤 커뮤니케이션 노동, 그래서 감정 노동이죠. 이런 것들이 사실은 겉으로 보면 자발적으로 내가 거기에 헌신하는 것 같지만 예술가들하고 달리 노동 환경에 임금 노동자나 뭐 페이 노동자들이 거기에 자발적으로 이렇게 자기의 감정과 정서와 모든 것들을 바쳐야 되는 이런 구조들이 문제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간략하게 얘기하면 비르노는 이제 상부 구조와 하부 구조의 융합이라고 표현했는데 그건 되게 번역이 좀 이상한 것 같고요. 사실은 상부 구조는 이미 그 하부 구조, 경제 구조들 속에서의 평가 지표를 도입해서 예술성이나 이런 거를 평가하고 기획을 하는 상황이 됐고, 그다음에 하부 구조는 상부 구조의 그런 예술성이나 인간의 존재성 같은 것까지를 굉장히 그 갈아먹는 이런 정도의 어떤 온 진료로 삼는 식으로 그 근접성이 심각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을 제가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죠? 네, 선생님 지금 질의응답까지 포함해서 45분까지거든요. 그래서 한 네. 5분 정도로 발표를 마무리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게요. 그러니까 데리다는 들어가지도 못했는데요. 그 포스터 진실의 문제에서도 사실 여기에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뭔가를 그 이분법적으로 진실이냐 아니냐라든가 아니면 이건 객관적이냐 그 주관적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주관적 치유 선호도에 따라서 진실을 파악하려고 하는 태도 같은 걸 통제할 수가 없는 매개가 그거를 계속 바꿔내는 어떤 조건들이라는 것을 제가 지적을 좀 했고요. 그러면 우리한테 이제 루소와 데리다가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사실 루소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자연과 사회를 대립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기원으로서의 자연 그리고 인간 사회나 문화, 학문, 역사는 타락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루소로서는 끊임없이 교육과 법과 또 정치 경제를 모두 다 손봐서 이 자연의 상태로 기원의 상태로 돌아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서 사실 두 개의 어떤 그 대립이 상호 의존적일 뿐만 아니라 기원이라는 것을 신화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데리다는 그것이 사실은 루소의 글쓰기에서 문제가 아니라 논리의 문제 그리고 형이상학의 문제라고 그라마톨로지에서 집중적으로 루소를 다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어떤 연쇄 관계 그리고 전자와 후자의 관계가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후자를 통해서 전자가 대리 보충되고 매개가 있지 않으면 논리가 또 그리고 실제적인 어떤 그 실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데리다가 루소를 통해서 그 지적을 해냈습니다. 그것이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렇게 이 부분을 좀 읽어보면 루소는 굉장히 많은 글을 속에서 자연, 인간, 언어, 정치체제, 사회조직, 법, 학문, 예술, 행위, 감정, 이성, 노동을 논하지만 요체는 자연의 반대 또는 타락으로서의 사회 그리고 문명 전반을 향해서 문제제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루소가 되게 가치 있는 거는 그렇게 해서 우리의 문제가 있는 현실을 어떻게 더 나은 사회 질서, 학문과 예술, 도덕의 확립으로 이뤄갈 건가라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데리다로서는 그것이 전제하고 넘어가는 것 그리고 이상적인 것들을 가정한 상태에서 모든 부정성을 부정해버리는 차원들이 문제가 있다고 본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 아주 정교하게 설명할 수가 없어서 좀 안타까운데요. 어쨌든 그런 점에서 이제 사실 데리다에게는 루소의 문제만이 아니라
진리의 현존으로서의 음성 언어와 그리고 그 대리자로서의 문자 언어 같은 것들도 사실은 대리 보충성이라는 구조적 규칙을 갖고 있다. 그것들을 우리가 들여다보는 데서 시작하는 것이 가장 어떻게 보면 루소의 진리값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분절을 그 형이상학적 분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지점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저는 그게 이제 데리다의 루소가 필요로 했던 이유인 것이죠. 말하자면 로고스 중심적 시대의 결정적 분절을 인지할 수 있게 한 게 데리다한테는 루소였다면 저는 데리다의 루소를 통해서 우리가 능력주의 사회나 또 포스트 온라인 매체 조건이라든가 그다음에 포스트 진실을 해결할 수 없어 같은 이런 소위 그 어려운 난제들에서 분절을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이제 너무 제가 급하게 이제 마무리해 버리는 거지만 큰 틀에서 세 개를 트라이앵글로 제가 문제시했던 부분에 대해서 각각 답을 하자면 포스트 온라인 매체 조건에 대해서는 기술적이고 장치적인 것의 궁극적 목표를 상기하기에는 다른 의미로 이미 초월적이고 고차원적이 된 게 바로 디지털 기술이랑 포스트 온라인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무엇이 주체인지 이것이 매개의 역할인지 주체를 잠식하고 있는지 같은 것들을 따지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오히려 그 매체 조건들이 무엇을 실체화하거나 파생하고 있는가를 추적하는 게 필요하다. 그다음 능력주의에 대해서는 능력과 성과라는 기준이 과연 우리가 믿는 만큼 합리적인 것인지 모두가 초연결된 사회에 살고 있으면서 그래서 서로가 서로한테 매개된 존재이면서 어떻게 그 능력과 성과라는 것은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평가가 가능하다는 건지 의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수행성의 문제에서는 이건 이제 미학 내재적인 반성일 수도 있는데 퍼포먼스 아트 내지는 뭐 몸의 예술 이러면 이미 우리가 어떤 그 양식 스타일로서 그리고 미적인 이념으로서 이렇게 받아들이고 거기서 이제 이를테면 현존의 문제라든가 진실성 문제라든가 촉각적이라든가 이런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데 거기도 이미 미술 제도라든가 미적 경험의 프레임들 미학적 개념들이 선제적 조건으로 있고 마치 그건 루소가 전제를 하고 들어가는 것 같은 식의 가정은 아닌가 반성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우리의 그런 그 미학적 환상 그리고 예술 행위를 위임하고 대리도 보충하는 이런 퍼포먼스 아트 현장에서의 불합리 같은 것들에 대해서도 새롭게 논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너무 급하게 마무리하는 거지만 나중에 논문을 차차 읽어주시고요. 발표를 너무 이렇게 거칠게 해서 죄송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시간 충분히 못 들어서 죄송하고요. 강선미 선생님 발표에 대한 질의는 한국외국어대학교 김소영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한국외대 김소영입니다. 우선 제가 이 학회에 참 관심이 많았었는데 이렇게 토론자로 참여할 수 있게 돼서 정말 기쁘고요.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강수미 선생님께서 발표 시간이 모자라서 그 논문에 녹여냈던 많은 말씀들을 지금 다 못하신 것 같은데 제 질문을 통해서 추가 보충 설명해 주시는 걸로 또 대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제 질문 자체가 이미 오늘 선생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저는 일견 해소가 됐습니다. 오늘 또 발표를 들으면서. 그래서 제가 제 질의문을 한번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공유 역할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네, 보이시죠? 네네. 보입니다. 네네. 뭐 저는 이렇게 시간도 많이 갔으니까 줄줄 읽지 않겠습니다. 읽지 않고 제가 이제 간단하게 질문을 하나 드릴 테지만 토론문에는 질문이 2개지만 결국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하나의 질문으로 수렴되는 것 같고요. 특별히 선생님의 오늘 그 발표를 들으신 다른 선생님들께서도 느끼셨겠지만 앞서 현상학회에서 논의했던 이론적인 쟁점들 그리고 조금 전에 너무 흥미롭게 들었던 그 얼굴에 관한 문제 그런 것들을 다 수렴하면서 지금 현장 노동의 현장까지 직접적으로 이렇게 관통해 주시는 그런 아주 제가 여기 지금 대서사라는 그런 용어를 썼는데요. 사실 이 용어를 쓸 때 저 좀 망설이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포스트 모더니즘 자체가 프랑스와 리오타르가 말했듯이 메타 내러티브의 붕괴인데 제가 여기 또 다시 한번 그 대서사라는 용어를 쓰는 게 맞나 하는 그런 고민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쓴 이유가 오늘 발표를 통해서도 느끼셨겠지만 이 글을 차근차근 읽으면서 느끼는 그야말로 미학적이고 사회학적이고 철학적인 그런 사변을 다 독자로 하여금 불러일으키는 선생님의 초학제적인 논의들 그런 논의들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용어를 붙인 거였고요. 또 하나 저의 어떤 선생님의 글에 대한 감상은 이 논문 발표보다도 이 논문을 읽으면 정말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데 그 글쓰기라는 것이 여러 가지 스타일이 있겠지만 리처드 로티가 얘기했던 그 두 가지 글쓰기 언어의 우연성, 네 하나는 리터럴한 문자적 언어, 또 하나는 그 메타포 용법인데 제가 선생님 글을 읽으면서 느꼈던 게 바로 그 로티가 얘기한 새로운 이론을 참아내는 본인만의 용어인 그런 메타포적 재서술을 하시는 그런 글이 아닌가라는 감명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낡은 용어들의 그런 리터럴한 언어가 아니고 그야말로 다양한 언어들을 수렴하면서 또 다른 이론으로 뻗어나가시는 그런 메타포적 재서술을 하시는 선생님의 글에 감탄을 하지 않을 수 없었고 아주 한달음에 쑥 읽은 재미있는 흥미로운 글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루소와 데르다를 관통하는 시차적 관점으로 이 포스트 온라인 매체 조건도 훑어보게 하셨고 또 그 아래에서 수행되는 예술의 어떤 그 메커니즘 속에 내재되어 있는 또 다른 문제점들 이런 것들을 포스트 온라인의 퍼포먼스하고 또 능력주의의 성과라는 그런 패러렐한 관점으로 바라보시는 분석력 그리고 그런 필력 이런 논증 이런 것들이 개인적으로 정말 큰 도움이 되었던 그런 글이었고요. 본론으로 선생님 글에 대한 질문이랄까 부연 설명을 요청을 드린다면 어쨌든 선생님도 그 시간이 부족하셔서 해체된 루소론을 통해서 데리다가 가져온 매개와 대리보충 개념을 많이 설명을 못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거와 어울러서 선생님이 오늘 여기서 다루신 그런 포스트 온라인 매체 조건 하에서의 퍼포먼스, 수행성의 어떤 역설이라는 제목에서도 볼 수 있듯이 제가 생각하기로는 오늘 좀 해소가 됐지만 포스트 온라인 매체 조건 이전의 퍼포먼스나 또 다른 그런 예술 실천을 행하는 예술 작품들에는 이런 매개와 대리보충 개념이 적용될 수는 없는지 네, 그리고 또 그런 매개와 대리보충 개념을 데리다의 루소의 해체론으로 끌어오셨는데 아까 못하신 말씀이 있으시다면 굳이 이 매개와 대리보충 개념을 이 다른 예술 장르가 아닌 포스트 온라인 매체 조건 하에서의 예술의 수행성을 분석하시면서 소환하신 이유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부족한 저의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정말 소리가 좀 울리죠? 제가 한번 마이크를 꺼보겠습니다, 선생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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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사실 그 질의를 부탁드렸을 때도 이 복잡한 논문을 읽어주시는데 너무 미안한 마음이 컸어요. 근데 이렇게 열심히 잘 읽어주시고 또 제가 제 논문에서 되게 그 위크 포인트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 부분을 또 질문으로 해주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우선은 지금 이제 뭐 대리보충과 또 매개를 다시 설명하는 것보다는 논문을 읽어주셨으면 좋겠고, 이 질문이 어쩌면 예술과 문화 쪽에서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니까 질문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일테면 지금 포스트 온라인 내지는 이 우리 디지털 always on 테크놀로지라고 하는데 언제나 켜져 있는 이 테크놀로지들과 우리의 삶의 문제 속에서 이 그 퍼포먼스가 어떤 특수성을 갖고 있거나 내지는 지금 이런 매개적이거나 대리 보충적 측면이 있는가를 왜 초점을 맞췄냐, 그럼 그 전에 퍼포먼스나 바디아트나 해프닝은 없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이해한 게 맞다면 간략하게 이제 이 논문에서 사실은 이 그 역사적 아방가르드 20세기 다다부터 시작해서
역사적 아방가르드 그리고 1960년대 해프닝 뭐 이런 그 퍼포먼스 아트의 역사를 간략하게 제가 서술을 본문에 했어요. 근데 그러면서 지금 선생님이 질문한 부분을 이렇게 뭐 그렇게 분석해 놓지는 않았는데 일테면 그래서 선생님의 질문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이 부분은 보충해 넣겠습니다. 가장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퍼포먼스 아트에서 핵심이 되는 것은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체적 직접성과 투명성이잖아요. 근데 그거에 제 논문에서는 다루지 않았지만 가장 대표적인 저는 사례가 마리아 아브라모비치가 모마에서 했었던 아티스트 이스 프레젠스라고 하는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술가가 그냥 그 자리에 있어서 누구랑 같이 서 있는 것 자체,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예술이다라고 하는 식의 굉장히 강력한 소위 몸의 직접성과 현존성에 대해서 제시를 했는데 사실 저는 그 부분들에서 우리가 기존의 그 역사적 아방가르드 예를 들면 다다나 또 뭐 초현실주의가 이런 몸의 직접적인 그 행위예술 같은 걸 했을 때는 비판성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그 미술 제도 속에서 특히 이제 퍼포먼스 아트가 굉장히 흥행에 성공한 나머지 그 에디션이 미술관에 소장되는 식으로 제도화가 된 상황에서 봤을 때는 그 비판성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전제된, 매개된, 학술적으로 이미 미디에이티드 된, 가공되고 트위스트된 소위 그 담론들 내에 보호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건 이제 제가 그게 급진적인 비판이라고 할 수 있지만 과연 퍼포먼스 아트 안에 지금 동시대 최근 20년의 퍼포먼스 아트 안에 과연 그 예술가의 현존이라든가 의사소통의 직접성이라든가 진정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촉각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히려 유켈리스의 손글씨는 작가 자신이 데리다를 알고 있었는지 모르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손글씨로 쓴 건데 내가 직접적으로 말해야 할 필요가 있었어. 그리고 긴급했어. 그래서 난 이 작업을 했어라고 말하거든요. 이제 그런 데서 오는 소위 그 오히려 진실성의 문제를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지점. 이것이 이제 제가 이 포스트 매체 조건이 온라인 매체 조건이랑 퍼포먼스 아트가 문제된다고 봤던 이유입니다. 답이 됐을지 모르겠네요. 네, 네, 답 감사드리고요. 김 선생님 답이 됐죠? 네, 네, 두 분 감사드립니다. 자, 마지막 발표 듣겠습니다. 8번째 발표를 해주신 선생님은 서울 시립미술관에 계시는 권혜인 선생님이십니다. 네, 준비되셨죠? 네, 제목은 뉴스 리플리에게 현상을 전시로 구성하기입니다. 네, 발표 듣겠습니다.